지난 10월 1일 도쿄증권을 비롯한 일본 거래소 그룹 증시시장이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4일에는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의 전산이 36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마비되기까지 했죠. 이 일들은 모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 직후 한국처럼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 통합을 지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느낌이 쎄하죠?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업계와 업계를 초월해 발생한 연이은 통신 업무 마비는 주변 국가들을 통틀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체계적인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황당함을 자아내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외부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는 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 집단은 애당초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견했으나 일본 증권시장을 비롯한 IT 기업들은 근 10년간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도 충고를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사건을 보고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비롯된 충고가 많았는데 왜 교훈을 살리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실제로 도쿄증권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개장 전부터 시세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백업 시스템도 가동되지 않았다. 고심 끝에 하드웨어를 하나씩 바꾸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NTT 도코모의 조사 결과 역시 노후화된 전산 컴퓨터 중 코어 시스템 일부가 작동을 멈춘 것이 원인으로 밝혀져 답답함을 더했습니다. 먼저 일본 거래소 그룹에서 고장을 일으킨 장비들은 대다수 증권사들이 후지츠와 공동 개발한 2010년부터 도입한 에로헤드라는 시스템으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에로헤드는 32비트 CPU에 도시바, 엘피다 메모리사의 반도체들이 대거 사용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이 무슨 연유로 우려했는지 벌써부터 감이 잡히시죠. 에로헤드에 사용된 서버용 D램 제조사 엘피다 메모리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하이닉스와의 치킨 게임에서 무참히 패배하여 2013년 미국의 마이크론에 인수된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의 인수와 함께 엘피다 전신이었던 부서의 사업 목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당연히 기존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이 불가능해졌죠. 반도체 드라이브 즉 플래시 메모리와 함께 CPU 등의 시스템 반도체도 생산했던 도시바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2015년 불거진 회계 부정으로 속속 각종 사업에서 발을 빼더니 급기야 최대 수익처였던 메모리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았죠. 결국 2018년 미국 애플, 웨스턴 디지털 등과 한국 하이닉스, 일본 INCJ 등이 참여한 합작 회사에 매각함으로써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한술 더 떠서 9월 30일에는 에로헤드 시스템 구동 CPU 및 칩셋을 생산했던 시스템 LSI 사업 부서의 철수를 끝내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에로헤드는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망했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는 물론 호환성이 검증된 새 부품으로의 교체 또한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던 것이죠. 이번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교체 작업이 늦어졌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에로헤드를 제작한 후지츠 시스템 그리고 최종 소비자 격인 일본 거래소 그룹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위험한 항해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로헤드의 두뇌인 32비트 CPU는 2038년 1월 19일을 지나면 시스템 시간이 1901년 12월로 돌아가는 2038년 문제를 비롯해 현 시대에 맞는 큰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한다는 단점 때문에 사라져가는 추세입니다. 그 자리를 64비트 CPU 시스템이 채우고 있습니다만 X86 기반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X64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드 함수들이 32비트를 가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똑같은 32비트 프로그램을 64비트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 짜는 것과 똑같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변 거래소들과 실시간 연동되어야 한다는 특징 때문에 64비트 전용 하드웨어 교체와 최적화, 호환성 테스트까지 거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과 시간이 투입되는 건 당연지사죠. 후지츠나 증권 거래소들도 시대 흐름과 부품 내구성에 맞추어 조만간 시스템을 64비트로 교체해야 한다는 건 필연적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담 때문에 최근까지도 땜빵식 패치 적용으로 버티며 업그레이드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는 아시아 최대이자 뉴욕 증권 거래소 나스닥에 이어 세계 3위 시총을 가진 일본 증시시장이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촉발된 시스템 마비에 더불어 하드웨어 결함이라는 원인을 찾아내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다는 하나의 결과이자 오명으로 나타났죠. 일본 증권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달리 하나의 거래소로 통합 운영되는 한국 거래소 시스템 역시 일본 거래소 그룹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거래소는 지난 2014년 32비트 CPU 기반의 액추어 플러스라는 시스템을 도입 6년 동안 가동 중입니다. 하드웨어는 물론 정보 연동 구조도 매우 흡사하죠.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서 최근 일본 증시 사태를 보고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은 비교적 이런 이슈 대응에 여유로운 편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메인 시스템이 일본이 절반 수준인 6년 동안 사용되어 크게 노화하지 않은 데다 삼성과 하이닉스, 인텔 등 업계를 선도하는 반도체 설계 생산 업체들이 부품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앞선 일본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애당초 한국거래소는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액추어 플러스 도입 4년여 만에 차세대 시스템 넥스트 액추어 플러스 설계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19년 7월 정보화 전략 계획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에서 3년 내로 대대적인 시스템 교체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일본 내에서는 영향력이 막중한 기업들의 전산 시스템이 내부적 판단 미스로 비롯된 고장이 속출하자 스가의 IT 강국 선포와 함께 대대적인 하드웨어와 구동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업계는 먼저 생산 회사가 사라진 단종 부품을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 문제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와 삼성, 미국 마이크론이 거론되고 있죠. 특히나 증시 시장의 경우 노후화된 장비를 한국처럼 서둘러 차세대 시스템으로 꾸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양해를 구하고 한국의 시스템 방식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나 이 부분은 최근 스가 내각의 행보와 대비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경에 맞지 않는 한국식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 거칠에만 하다가 이를 그르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 스가는 아베 내각과 상반되는 이견을 낸 일본 학술회 유력 회원 후보 6명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관저는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에 그보다 많은 후보 명단을 제시하도록 요구했고 학술회의는 결국 112명이 넘는 명단을 총리관저에 제출했습니다. 6명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스가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 통합을 지시하면서 한국의 현행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베껴다 언급해 놓고서 정작 한국이라는 단어는 회의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따라해도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은 하지 않고 겉핥기식으로 따라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죠.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짐 로저스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후계자인 스가는 아베노믹스를 비롯한 잘못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내가 좋아했던 일본에 이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일본의 10대 젊은이들이여 서둘러 일본을 떠나라. 이상 듀엣이었습니다.